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사실 좀 쉬어가는 게 어제부터 좀 느껴졌기 때문에 전략 잡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에 이 구간 우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리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님, 낙폭 과대 쪽에서 올라오는 쪽도 보이고, 그쵸? 그간에 끌고 갔었던 쪽이 쉬어가면 당연히 낙폭 과대 쪽이 새로운 기회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가던 쪽에서도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뭐 일부 로봇주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럴 때가 가장 어렵거든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주제로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전력 설비, 원전주가 이제 또 갑자기 빠진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아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간 상승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만을 기대를 하고 뭔가 더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섹터 순환매가 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내가 가는 주도주를 놓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적은 비중이라도 남겨놓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급등세가 확 커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가 한번 주목을 받으면은 굉장히 놀랄 정도로 상승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을 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이 자체가 주가가 현 가치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위치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원인을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뒤에 재개가 될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세에서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평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겨울철 되기 전에 항상 이제 뭐 충분히 음식을 쌓아두고 이렇게 김장도 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충격 여파를 좀 대비하는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앞서 가 있던, 그리고 너무 빠르게 상승했던 섹터들보다는 조금 저평가된 쪽에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공매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 더 넘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덕호 대표님?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디데이 계산을 해보니까 3월 31일까지가 이제 38일이 나왔더라고요. 그쵸. 오늘 이제 대비하면은 사실 거래일 수가 이제 좀 더 줄어드는 셈이고, 실질적인 거래일 수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한 25일 정도 거래일 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기관을 비롯해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단기간으로 어떤 물량 조절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계속 유입이 됐던 시장에 들어왔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조선주죠. 조선주가 올라가고 또 최근 또 철강주가 또 잠깐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외인 수급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러면 기존의 외인들은 얼마나 지분율을 계속 갖고 있었는가, 즉 부동률이 얼마 정도 있었는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부동률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뭐 38%까지 뭐 지분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35%는 전년 대비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3%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갖고 있던 물량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좀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에 지금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앞선 코너에서도 엔터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엔터 쪽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섹터들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반했을 때 이번 이제 3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정정드리겠습니다. 3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실적을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 충격 여파를
무엇을 오해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기대감보다는 이제 눈치 게임으로 빨리 이탈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무리한 추격보다는 이제부터는 현금을 조금 서서히 확보해 나가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태연하게 마련해 가시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지금부터 서서히 오른쪽에서의 차익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그러면 그간 잘 갔던 산업재단 조방전 현재 구간에서의 점검 한번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어제 조정은 기회였던 걸까? 사실상 방산에 해당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강하네요. 특히나 현대로템 오늘 다시 한번 94,500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어제 좀 움직임이 있었기도 했고 LR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현재 구간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하나에어로가 이렇게 버텨주는데 방산주 당연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완전히 방산주로 모여져 있네요.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지금 접근해 본다면 뭐가 괜찮나라고 했을 때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데 기관들 미리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고 정말 네. 이제 불기등을 뽑기 시작했죠. 2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일단 지금 방산주가 꺾이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또 이제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유럽과 이제 나토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이제 유럽의 방산주가 또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사실 지금 하나 그룹주들이 폭등을 하고 뭐 일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방산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올해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삼양식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엄청 많이 지금 난 시점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산주도 그렇고 이제 하나 그룹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하나 그룹주 중에서도 지금 뭐 가장 우리가 조금 센 종목이라고 봤을 때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시스템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조선은 우리가 최근에 나온 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방사는 이제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종목이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규 접근을 한 번도 못 해봤다거나 혹은 이미 다 수익 실현을 했다거나 이제 그럼에 있어서 내가 방산주에 뭐 기회를 노려보고 싶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진입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손절 컷은 잡아두고 그리고 비중은 뭐 많지 않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산주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더 갈 것입니다. 단 지금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우니 이제 접근을 굳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조정을 기다려도 음봉조차도 안 옵니다. 너무 지금 기세가 세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면 좀 기다려보되 그게 아니라면 소액으로 분할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이거 진짜 방산 구축을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우리 K방산의 활약이 더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데 주가 반영을 시켜가고 있다라는 게 접근하기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포인트이기는 하죠. 상승 여력 보고 계시는데 신규 접근,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좀 대응을 빨리빨리 하는 접근에 있어서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리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이 가능할까요? 김덕호 대표님, 차라리 시선을 바꿔서 LNG 쪽으로 지금 차라리 기회를 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 그래도 강한, 특히 여러분 진짜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하나오션의 랠리가 엄청났었는데 여전히 그쪽이 주도가 많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은 건가 생각도 들거든요. 조선주 현재 구간 판단은요? 저는 굳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오션을 좀 많이 추천을 그래요?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연초부터 해서 계속 하나오션을 많이 권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영위를 하는 이제 민간 항공으로 이제 항구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지만은 과거 전통적으로 이 필리조선소가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이제 컨티넨탈 네이비가 설립된
되는 그 정도로 역사가 깊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군사기지와 굉장히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MRO 사업들, 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해군의 강국이다라고 하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수상함보다는 그러니까 수중함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군 전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상함으로 되어 있는 뭐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초기함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이런 초기함들이나 전력화들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전력 면에서 봤을 때 비대칭 전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잠수함에 대한 운용 기술과 또 여기에 대한 정비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방산 쪽에 수주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사실 하나오션이 지금만큼 방산의 모멘텀을 많이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독일의 가블러사로부터 이제 잠수함 정비 사업을 계속 이제 넘겨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MOU 서명이 났을 때게 이제 지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두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약 방산 쪽과 조선 쪽을 좀 같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하나오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네. 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조선 쪽에 나는 그냥 집중을 하고 싶다. 이게 굳이 방산 테마는 좀 어렵다. 뭐 실제로 뭐 잠수함이 제대로 뭐 수출이 될지도 모르겠고 뭐 소나 기술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봐야죠. 조선선제 같은 기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제 부품 쪽이죠. 어떻게 보면 조선선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부품 쪽에 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기업을 얘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조선 업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이거 배 만들 테니까 돈 주세요 한다고 해서 돈 그냥 뚝딱 나올까요? 아닙니다. 먼저 이제 수주에 대해서 미리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나중에 대금을 후에 받는 영향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금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은 또 영향이 커지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영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많이 뛰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소도 당연히 좋겠지만 일본 일본 조선소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부채 비중이 좀 적으면서 그래도 조선 업계가 잘 됐을 때 자연스럽게 기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뭐 이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선제 이쪽에 있어서는 지금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단도 점검해 주셨을 때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 언급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름에 조선이 들어갔는데 조선선제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산업재단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력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20일치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초고압 변압기 쪽에 있어서는 엄청났어요. 퍼포먼스들이.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일렉 쪽으로 여전히 대장 관점을 우리는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근에 XAI가 묻은 LS 쪽 있잖아요. LS 일렉도 있고 그쪽이 더 나을지 전력주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산업재단으로서 좀 피로도를 느껴야 하는 구간입니까? 지금 뭐 피로도를 느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트에 가져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묘하게 지금 하나 그룹주, 네. HD 현대 그룹주, LS 그룹주, 두산까지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뭔가 기업들이 계속 예전에 뭔가 2차 전지 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처럼 그런 좀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측면에서 LS와 HD 현대일렉을 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은 조금 더 한 121선까지 좀 훅 빠져주면은 오히려 그때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LX 관련주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뭐 XAI에 이제 배전반을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올라왔었고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등에도 이제 납품할 것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조금 우리가 상승을 동반했던 거래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HD 뭐 현대일렉도 뭐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다시 상승을 하겠죠. 분명히
그 전에도 계속 이래 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래 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큰 거래 대금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회복을 한다면 이번에는 좀 이쪽에서 조금 더 빠른 시세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전력기기 관점에서 이제 대장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이겠죠. 그런데 LS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다시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좀 트렌디한 쪽입니다. LS 쪽에 있어서는요. 챙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쪽. 2차 전지주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 늘 헷갈리게 하는 구간인데, 뭐 간혹가다 이렇게 단기 수급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점검 받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지금 물론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면 지금 구간 나쁜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기회비용을 논하면서 우리가 의사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구간 관점은요? 제가 2차 전지 얘기 나오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뭐 4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예. 반드시 100만 원 이상 파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뭐 마냥 제가 뭐 좋게 얘기를 한다 해도 어떤 분들은 좀 가려드실 것 같고, 만약에 안 좋게 얘기한다면은 저 양반 또 2차 전지 또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좀 조심스러운 테마인데,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은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수급이 주체가 어딜 것인가를 한번 의심을 해보고 접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올라갈 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좀 아쉬운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그래도 장중에 한 5%, 6% 계속 이제 올라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에코프로라고 해서 뭐 뚜렷하게 좋은 호재가 있었나요? 에코프로라고 해서 다른 좋은 일은 제가 보기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그러면 6%씩 왜 올랐어요? 라고 질문을 받는 제 입장에서도 옛날 공공의 적에서 나왔던 대사 있죠. 꽤나 좀 무섭고 선택한 대사였는데,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올라가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BYD가 오늘 한 5% 정도 장중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21일자에 공식 계정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BYD가 한국에 자동차를 지금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BYD 전기차에 대해서 뭐 악성 보도를 하고 있더라. 뭐 제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뭐 이 제품 안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글에 대해서 포상금을 걸었답니다. 이 포상금 규모가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8명 정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제보를 받아서 뭐 포상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오늘 올라왔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우리나라에게는 일단 기회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팔고 있던 전기차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과연 유효할 경쟁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중국 제품들이 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은 매매적 관점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일단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C,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뭐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차라리 ETF로 가져가셔야 되지, 이걸 개별 종목 가져가시다가는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조금 2차 전지주는 손절매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승이 됐을 때 대비해서 나는 반드시 이 가격이 터치가 되면은 이탈할 거야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외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외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신 이 테마는 5월 달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고무줄처럼 매매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테마가 올라갈 때 아쉬움은 좀 적게 갈 수 있는 저평가 섹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중장기라면 ETF가 맞는 선택이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 플레이가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바라봐야 하는 2차 전지로 언급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추세를 좀 살려가는 쪽은 오히려 전고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한농화성,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가깝게 상승폭 나타나고요. 오늘 장중에는 21.49% 전일 대비 플러스권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현재 VI 걸려 있는 것 같네요. 윤 대표님. 전고체만큼은 참 잘 가주니까 이쪽은 그럼 지금 꾸준히 저희에게 기회 주고 있는 쪽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네. 보고 있는데 기회를 지금 계속 줬더라고요. 지금 네. 최근 상승 흐름세를 보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VI 걸려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는 분명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저점이다 하고 들어가면 항상 묶였던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을 보니까 최근에 뭐 로봇, 유리기판, 조선이 지금 크게 강하다가 로봇은 아직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굳건하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빠진 돈이 우리가 뭐 이제 2월 마지막 주 3월에는 어떻게 분산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뭐 2차 전지로 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2차 전지는 사실 하반기에 봐도 늦지 않으니 우리가 이 안에서 좀 순환매 안에서 본다면 지금 강력한 전고체를 한 번쯤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고체는 똑같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도 유리기판이 날아갔듯이 뭐 유리기판도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뭐 제2의 HBM 시장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끝을 모르고 가다가 이제 조금 끝이 나온 느낌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조정이 있다가 다시 또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만약에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드론 관련주들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드론 그리고 아직 시세가 살아있는 로봇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는 이제 뭐 이런 지금 올해의 섹터인 드론, 로봇과도 묶여서 조금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최근에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은 이제 매매 관점에서 전고체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매 관점으로 전고체는 현재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과연 어떻게 구성을 할런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 얘기하면 공매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호 대표님께서도 현재 구간은 공매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같이 들어가야 하는 모드 켜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 리스크 관리, 오른쪽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내린 쪽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이 2차 전지에는 적용 가능한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일단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2022년도, 23년도에는 이제 과대평가가 됐었죠. 왜냐하면 성장 동력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금처럼 어떤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 조정하는 여파로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었고 또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특히 저가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의 견제가 굉장히 강화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히려 유럽 기업들이 뭐 버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스볼트 파산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뭐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배터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생력을 거의 잃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또 많이 훼손됐던 게 LNF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매매를 하는 형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과평가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헐값에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가격 갭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봤을 때 그러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뭐 앞서서 이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워낙 많은 양을 한 번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바로 전기차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제 로봇 상용화 부분에 계속 이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던 국가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오히려 똑같은 호재에 대해서 반응할 때
단기 반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한국에 있는 2차전지 섹터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했을 때 우리가 외인 수급이 몰릴 때 마냥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을 전략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차분하게 세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와 2차 전지의 관계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이쪽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철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정부가 중국 후판에 38% 최대 38.02%까지 관세 지금 예비 나왔습니다. 예비 판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 5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중국산 저가 후판이 들어와서 내수 후판 가격이 참 부정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 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 대표님,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냐의 논리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업황 자체가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현재 붙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냐의 섹터와 종목들이 너무 많죠. 아, 그래서 그렇네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우리가 이제 철강 업황이 좋아지려면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가 조금 더 힘내보라고 이런 전략을 내세웠구나. 그냥 요 정도 측면으로만 보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대부분 뭐 철강주들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윗꼬리, 음봉, 결국 태세 전환을 이렇게 해서 관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부각이 테마가 한두 번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대세 상승을 할 거냐 여기에는 사실 네. 의문이 비춥니다. 뭐 지금 이 업종 현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다시 진입할 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단순 조금 테마로만 보여지고 이제 매매하실 분들만 조금 종목 선정 잘 하셔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그럼 이쪽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그러니까 약간 지수가 쉬고 주도 섹터가 쉴 때 나와준 재료니까 딱 그 정도로서 우리가 한번 플레이가 가능한 건지도 싶긴 한데요. 뭐 포스코 홀딩스도 있을 거고 현대제철도 있을 거고 동국제강. 근데 오늘 윗골이 다 많이 달았더라고요.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껴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추적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만약에 여러 섹터들이 뭐 오늘에서야 뭐 철강 섹터가 조금 주목을 받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철강 섹터 거의 조명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명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갈 거다라는 논리로만 접근하다 보면 계속 실적 안 좋아지면은 계속 후회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 섹터를 여러 섹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저는 철강 섹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미국의 또 관세 영향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수출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국 내에서 이제 넘겨받고 있는 후판 가격이 굉장히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후판 가격이랑 중국 후판 가격이랑 가격 비교해서 우리나라 후판을 좀 많이 씁시다라고 협상을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조선사들이 그걸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배들에서 거의 상당수는 그냥 중국 후판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과연 철강 섹터를 가야겠다라고 나는 그래도 나 안 된다. 나 무조건 나 철강 섹터 사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일단 해외 산업 시설을 계속 늘리는 기업으로 봐야겠죠.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대제철요.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현대차 물량들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를 결정을 지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제철 봐라. 얘들은 우리나라에 공장 짓지 않느냐. 그러니 관세 때려도 억울하면은 너희가 그럼 관세 여기다 피해갈 수 있는 공장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조제 공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시장들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제철을 무조건 이제부터 뭐 100% 200%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현대제철 지금 오늘도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철강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파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고용 안정화 시켜라. 뭐 실적이 나와야 고용 안정화를 하겠죠. 근데 지금 성과급은 얼마 달라고 합니까? 현대차 수수료 달라고 하고 있죠. 성과가 없는데 성과급 달라고 하는 그런 노조들한테 지금 등살 밀리는데 이 섹터를 정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전만 발달하고 해서 기업 문화나 어떤 기업 실정들을 외면하고 투자하기에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그래도 손에 꼽아보라라고 하면은 현대제철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마냥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이 잘 안 가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그러면 철각 쪽 나는 뭐 오르든지 그건 이해하지만 굳이 나는 손을 안 뻗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환 타자를 혹시 기다리세요? 아니면 기존 눌려있는 쪽에서의 기회를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뭐 여러 섹터들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철강 쪽의 이슈를 주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똑같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작년 11월부로 해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기업별 개별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존의 중국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를 10%만 매기던 것을 이제 기업별로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저비를 놓았던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무려 관세가 38%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어떤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소비자라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한국은 굉장히 또 실력이 있는,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도 뭐 니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품들이 수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아나 현대차를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현대차, 기아 쪽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보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은 현재 구간 어떻게 볼까요? 추세가 끝나지 않은 거죠. 오늘 시세를 보니까요. 윤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가요? 그렇죠. 지금 얘만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과 음봉을 줄 듯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일단 단연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이제 뭐 추세가 끝났다, 아니다, 지금 되게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이 너무 굳건하니까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 뭐 워낙 같이 강했던 뭐 하이젠, RNM, 뭐 고영, 뭐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지금 다 조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 이제 로봇주도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방산주랑 측면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로봇주들이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이 살아있어서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한 달 마무리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이제 뭐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 분위기가 바뀌면 로봇주가 단기간에 너무 상승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또 한번 좀 퀀텀 점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로봇주에 대한 대세는 변함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장에 우리 아까 전고체주들이 계속 더 상승하는 이유도 사실 이쪽에도 로봇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세는 변함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온다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솔직히 조금 더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섣부르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 좀 대장이 앞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을 때 이제 40만 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었던 기간 조정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섣부른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과열 딱지가 붙어 있음에도 6.45%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간의 이 대장주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김덕호 대표님, 진짜 김덕호 대표님 말이라면 공매도 타겟이 로봇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적인 매력이 없고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종목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두 종목이겠죠. 두 종목이요? 자, 두 종목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구 거죠? 삼성, 유일 로보틱스 누구 거죠? SK요. 자, 두 회사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섹터가 어디 있죠?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안 되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 되니까 이걸 로봇 산업으로 뒤집겠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더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산업 확대하겠습니다, 그거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라가고 나서 삼성전자 그러고 나서 주가 변동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분명히 똑같이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봇주 관련해서 레인보우 톡스 올라갔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남 좋은 꼴만 시켜놓고 결국은 본전에서도 못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밭대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오지 뭐, 좋아요, 좋은 논리인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꾸준하게 했던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두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구가 되는 방법은 정말 그 기업에 장악력이 있는 기업들을 사왔어야 되는데, 뭐 일례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을 사온 우리나라에 두 기업이 있죠. 하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아예 사서 실제로 이제 특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왔었고, 오히려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이 또 이제 갈등 관계에 있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게 LIG 넥슨이었어요. LIG 넥슨이 그 인수했던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그 4발 달린 그 강아지 로봇 있잖아요. 그 특허 침해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비방을 양측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고스트 로보틱스가 서로 이제 공방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합의로 끝났습니다. 현대차가 합의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LIG 넥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사업을 더 펴기가 더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4발 달린 로봇으로 경비견처럼 쓴다든가 아니면 군사 작전에 진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LIG 넥슨 같은 그냥 방공무기 파시고 그냥 미사일 파세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포스코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윤 대표님. 포스코 쪽에서는 물론 뭐 뉴로메카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쪽을 봐야죠. 자, 포스코 DX요. 어떨까요? 저도 방송 전에 대표님한테 포스코 DX는 왜 오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굳이 오르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금 기술 공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결국에는 이제 AI 플랫폼, 뭐 디지털 트윈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이제 2차 전지 안 좋으니까 지금 대세인 스마트 팩토리, 뭐 AI에 조금 발을 담그겠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약간 시세 나올 때, 전고체 시세 나올 때, 이제 포스코 DX가 좀 시세 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에서 거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시선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